개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의를 늘 해도 좀 쉽진 않네요. 한번 좀 쉬었다 이래 하니까 또다시 또 이래 긴장이 좀 되네요. 그러니까 매일 이래 하는 강의 같은데도 좀 쉽진 않고 좀 적응 기간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낯선 사람들이 이래 막 째려보고 있는데 이래 적응한다는 게 좀 금방금방 이래 다들 이래 적대심을 가지고 이래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빨리빨리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는데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용어 정리 강의를 미리 선 제공을 이래 해드렸는데 혹시나 제공을 이래 못 받으신 분들은 학원에 빨리 이야기하셔가지고 용어 정리 강의를 이래 따로 이래 들으시면 되고 직장인 수험생들이 있을 텐데요. 직장인 수험생들이 좀 이래 업무들 때문에 이래 빠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이래 따로 연락하시면 빠진 부분을 다 이래 메워드릴 테니까. 근데 이게 단점이 또 그걸 해드리니까 너무 쉽게 빠지시더라고. 그러니까 또 그냥 이렇게 해버리시던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빠져야 되는 상황이 오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즉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다시 저녁에 또 오셔가지고 수업을 듣는다는 게 좀 쉽지는 않는 건 아는데 일단 좀 독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만족을 준다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는 이래 버려야 되죠. 뭐 가정을 버린다든지 둘 중 하나는 이래 버려줘야지 이래 되기 때문에 다들 이래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래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적절히 잘 고려하시고 결석하지 마시고 학원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좀 웃기는데 한 반 정도 지나면은 결석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1월 초에 수업을 제일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어떤 과목을 이래 개강해봐도 1월 첫째 주 출석률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열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정유년 합격의 해다 이렇게 인스타에 올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오기 때문에 다들 이래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생기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이래 의지력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잃게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사실 시험을 이래 죽기 살기로 해야지 시험을 이래 합격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 거지. 어설프게 한다든지 아니면 불충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해보고 적성에 맞으면 계속 고하고 아니면 스톱하겠다 이런 기분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원하는 바를 이래 달성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전 내가 여기에 오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분의 이래 뜻이 있을 거다. 아니면 도깨비가 오게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뜻을 이래 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나는 이루겠다 이런 기분으로 이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2차 공부 이때까지 이래 계속 해오신 분들은 병행을 꼭 하세요. 그러니까 2차 공부를 손 놓지 말고 또 2차 공부를 계속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고 싶으면 1차가 해결돼야 돼요. 1차가 이래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1차가 당겨져다 보니까 조금 이래 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시험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좀 이래 줄어들었는 그런 경우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2차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2주 늘은 거다 이래 생각하세요. 1차가 2주 당겨졌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2차 준비할 수 있는 공부 그게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지나고 오면 아실 건데 2차 준비할 수 있는 시간 2주 늘었다는 것 자체가 동차 합격률을 되게 높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헌동차들은 반드시 노려야 되고 그리고 또 동차 전혀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10% 내지 한 15%는 동차생이에요. 완차생 동차로 이렇게 합격을 이래 하고 있게 있는 추세가 이래 되게 되니까 많게는 한 50명까지도 생동차가 나오는 것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혀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래 하시고 1차를 전혀 2차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일단은 1차 위주로 이래 따라오시고 조금 1차가 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한두 과목을 더 보세요. 그러니까 노동법을 2차처럼 이래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인사 논문을 경영을 하니까 인사 논문을 미리 들어둔다든지 그게 되게 노무사 시험의 장수생들은 인사 논문에 대한 부적응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학 과목을 이래 부적응을 하는 사람들은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장수생으로 가요. 시험을 이래 길게 이래 가게 되는데 법 과목은 반복의 항목이 되거든요. 시간을 쏟아붓고 투자를 하면 금방 따라잡습니다. 행정 처음 들어보면 죽을 것 같아요. 행정 처음 들어보면 완전히 외계어고 정말 러시아어처럼 이래 들리는 그런 기분이 되는데 연달아 3번 정도 봐버려라 책을 늘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한 번, 세 번 정도 이래 봐버리면 그러면 이해돼. 그래서 이해가 이래 되고 그다음부터는 반복의 학문이거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래 하게 되니까 시간이 쏟아보면은 굉장히 따라잡기가 용이한 게 법과목이고 대신에 조심해야 될 게 노동법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법은 들으면 재밌어요. 그래 또 공부도 할 만하고 또 이해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데 행정은 반대거든. 들으면 죽을 것 같고 공부하면 이건 나 미칠 것 같고 막 이렇게 되게 되는데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잡히는 과목은 행정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노동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궁에 빠질 겁니다. 미궁에 이래 빠지게 이래 되는 어려워지는 그런 과목이 노동법이니까 공부할 때 준비할 때 과목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노동법을 접근할 때 방법 그다음에 행정을 공부할 때 방법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각도 자체를 접근 마음가짐 자체를 이래 달리해 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해보면 알게 됩니다. 해보면 알게 되니까 그래서 생각하시고 민법, 노동법 같은 과목입니다. 이걸 실체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들어보면 재밌어요. 그래 싸움하는 이야기고 또 재밌는 이야기로 이래 돼 있고 그리고 또 재밌게 설명을 하려고 많이 연구해. 아주 도깨비도 계속 보고 있고 이래 안 놓치고 사랑의 물리학 외우고 있고 뭐 이렇게 이래 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이래 연구를 이래 하게 된다고. 그래 조금 있으면 이제 크러쉬 뷰티풀도 부를 것 같아. 막 이렇게 이래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래 많이 이래 고민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래 쉽게 접근할까 이 고민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시험을 재미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은 재미를 붙이면 학문으로 이래 접근하지 말고 맞출 수 있는지 이걸 고민하세요. 그냥 붙으면 되는 겁니다. 붙으면 이래 되는 거고 재밌게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재밌게 전달하려고 이래 고민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호응해주고 이러면 안 돼. 막 도깨비 보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랑의 물리학을 같이 외우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판례를 외워야죠. 여러분들은 조문을 외우고 판례를 외우셔야 되고 사랑의 물리학은 제가 외우는 거고 부킹할 때 써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취지니까 하여튼 학문을 재미로 붙이지 말고 시험을 빨리 붙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두시고 빨리 통과하겠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냥 붙으면 돼. 붙으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래 생각하시고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원래 2016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1차 시험이 민총을 되게 어렵게 냈습니다. 민총을 되게 어렵게 이래 출제했고 채권법을 좀 쉽게 출제해가지고 그나마 사람들을 합격을 이래 시켰는데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거의 완전 공포스럽게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민총에서 1번부터 12번까지 뭐 아는 게 한두 개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래 공포스럽게 문제를 풀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 치고 나와가지고 가답안 올라올 때까지 되게 떨었어요. 민법이 까락 나올까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긴장을 이래 하게 됐는데 그나마 채권법에서 좀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격을 했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종전에 노무사 시험에서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민총에 올인하고 채권법은 한 번으로 그냥 쭉 찍어가지고 뭐 3-4개만 맞겠다 이런 전략을 이래 세우고 이래 시험장에 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 민법 가락으로 이래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이게 내부 첩자 세작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들 간에 그걸 출제 교수님들이 너무 잘 알더라고. 이 수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뭘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출제를 이래 해버릴 수 있게 되니까 그분이 또 들어가신 다음에 원래 또 들어가신 다음에 작년에 재미를 붙여봤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그래 출제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찍어서 공부하지 말고 이것만 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민법을 그냥 이번에 한번 20회 동안은 전체적으로 한번 이래 봐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채권법이 조금 이래 처음 들을 때는 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끼게 되게 될 건데 문제 풀기는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문제 풀기는 채권법이 오히려 문제 풀기는 더 쉽게 느껴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민법 총칙이라는 게 이게 원론이나 뭐 경제학 원론도 마찬가지, 경영 원론도 경영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원론적 학문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 이게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는 이런 그런 측면이 있게 되니까 어디든 다 끌고 와버리면 굉장히 구석탱이 것도 많이 끌고 올 수 있는 게 총칙이에요. 총칙이 이래 되게 되니까 문제를 어렵게 구성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래 그 특정 부분을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대개 이제 채권 총책까지는 사람들이 참고 이래 수업을 이래 따라오시는데 채권 각직 들어가면은 굳이 내가 노무사 시험에 60점만 맞으면 되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될까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래 버리고 그 양을 줄여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그 취지로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그 출제 경향에 맞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하지 마시고 그냥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이렇게 그 정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래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랬다고 하시면 이래 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서로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도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하고 이래 해야지 그래야지 이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강사가 대충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전혀 좋은 결과를 이래 얻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그 문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합격을 많이 해줘야 된다. 늘 말씀하는 거지만 수업을 이래 좋은 강사를 만드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합격을 많이 해주고 이러니까 강의는 거지같이 했는데 막 합격률은 굉장히 높아.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쟤가 뭔가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같이 와버리고 뭐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붙여줘야지 제가 인기 강사가 된다. 제 인기 강사가 될 수 있고 더 많은 수험생들이 와가지고 저희 딸이 킨더 초콜릿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 떨어지고 합격률이 떨어지면 제가 비인기 강사로 전락하게 더 비인기 강사로 되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 딸은 구경도 못해 초콜릿을 구경도 못하고 애가 탈선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가정 파괴범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붙어야 돼요. 반드시 1차는 뭐 당연히 돼야 되고 2차까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원래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목표를 그래 잡으세요. 설사 안 된다 할지라도 목표는 그래 잡고 원래 한 번은 그냥 반드시 그냥 끝내보겠다 이런 기본으로 해가지고 모든 굿이라는 거는 대충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실패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더라고요.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자꾸 떨어져 보니까 시험을 떨어졌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뭐냐 그러면 시험을 너무 깔봤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시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반대로 시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둘러보면 되게 똑똑한 애들 많거든요. 굉장히 저런 애들이 과연 이런 걸 왜 하러 왔을까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저런 애들은 도대체 뭘 먹을까 뭐 아니면 잠을 잘 때 어떻게 잘까 그리고 제 엄마 아빠는 누굴까 뭐 이런 것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굉장히 좀 부러운 그러니까 그런 질투와 시기 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애들만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괜히 그런 애들만 자꾸 보이고 얼굴도 잘생겨 그다음에 또 이게 더 기분 나쁜 게 성격도 좋아 뭐 이렇게 되게 되니까 굉장히 막 절망감에 빠지게 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만 합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시험을 붙지는 않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아시죠? 90% 사람들은 거의 다 비슷한 종자를 가지고 있게 되게 되니까 다들 비슷한 상황이고 다들 비슷한 준비를 하고 있고 다들 비슷한 수준에서 시험을 준비하게 되니까 그냥 참고 잘 하시면 충분하게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게 시험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시고 깔보지도 마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공포스럽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냥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뭐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이게 굿이라는 게 가장 장점이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말 안 사줘도 돼. 아직 말 없어도 합격을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또 엄마 직업이 아빠 직업이 굳이 고관 대작을 안 하셔도 시험을 합격할 수 있게 나만 잘하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게 그게 굿입니다. 아직 굿이가 장점이 그런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빠 직업 묻지 않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만 충분하게 열심히 하면 시험을 반드시 붙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시고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더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죠? 그냥 평균적으로 내가 굉장히 노는 사람이 마음을 잡고 하루에 3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자기 기준에서는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어제까지 놀았으니까 되게 많이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래 열심히 해서는 안 돼. 그 정도는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공부가 아닙니다. 아시죠? 공부가 아니고 모든
정성과 노력을 시험에 다 투자해야지 시험을 이래 합격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착각을 많이 하는 게 2차 공부하다 보면 왜 나는 머릿속에 이래 그 남아 있는 게 없을까? 그리고 또 뭐 노동법 외우고 그다음에 그 인사 업무 행정 들으면은 다 사라져 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래 우리가 그래 그 공부를 해왔고 원래 그런 식으로 이래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내가 대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기말을 보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뭐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벼락치기 잘했어 그래요. 벼락치기 잘했기 때문에 그게 장학금도 받고 그 대학교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 똑같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지금 이래 공부하는 거는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해가지고 그냥 그날 그 문제를 이래 잘 푸는 거 이게 그 지상 최대 목표고 늘 살아왔던 게 그런 그 과정이거든요. 2차 시험도 직전에 전날 봐가지고 이래 여러분들이 판례를 이래 벼락치기를 해줘야지 그 다음날 이래 시험장 가서 이래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게 평소 실력으로 툭 찌르면 이제 툭 찌르면 노동법이 툭 나오고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도 그게 쉽지는 않다고요. 그 벼락치기를 하고 이래 들어오는 거지. 강사들이 뭐 항상 이래 이 책을 다 외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생각하시고 벼락치기 하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부터 시험 준비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걸 고민하더라고. 민법 강의 듣고 노동법 수업 들으니까 민법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고민하고 그리고 또 나는 시험에 잘 안 맞지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랬지 않았냐 네가. 원래 그랬는 사람인데 그걸 여기 와서 고민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책을 보면 재생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을 이래 가지시고 재생을 빨리 시키려면 지금 많이 봐놔야 돼요. 3번 이상 이래 책을 이래 봐놔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책을 이래 꾸준하게 이래 본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사람들이 되게 치사해집니다. 이게 한 글자 때문에 막 맞고 틀리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야 돼요. 꼼꼼하게 책을 이렇게 덜렁덜렁 이래 봐서는 그 시험을 붙지를 못하니까 꼼꼼하게 이래 책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도대체 인간들이 어디서 함정을 파고 있는지 시험 문제를 어떻게 틀리게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의점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생각해 두시고 또 이 책을 다 강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강하게 읽어줘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약하게 읽어줘야 될 부분 차이를 둬야 되거든. 차이를 이래 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학원 온 거다 이래 생각하시고 그냥 가볍게 읽고 나갈 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버리고 그리고 또 반드시 이래 별표해가지고 별표를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점을 찍으라는 게 이제 방점을 찍는다라고 해서 핵심 키워드 단어 위에다가 이렇게 방점을 이래 찍어두세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밑줄 거라라고 말할 때도 있고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 치러둬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별 차이는 없어. 그냥 다 중요하니까 그런 거야.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형광펜 칠할 때도 이래 칠하라고 이래 말할 때도 있고 별표 많이 해라라고 이래 이야기할 때도 있고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강하게 읽어줘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또 다음에 출제가 또 되게 예상되는 이래 그런 부분이니까 표시를 이렇게 구분해 드릴 테니까 그걸 무조건 연필로 하라고요. 연필로 해가지고 이래 일단 해두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틀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래 표시를 해두시고 표시를 이래 해가지고 이게 하사로 끝나야 되는데 막 중사, 상사까지 막 가고 있고 원사까지 막 뚜껑 덮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거는 자기 정말 약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2번 이상 틀렸는 부분은 자기가 또 틀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따로 시험장 가기 전이나 아니면 이 책에서 2번 틀리는 게 한번 적어보시면 A4 용지 한 장 정도 나올 겁니다. 앞면 정도 나오지 않을까. 반으로 접어가지고 앞면 정도 이래 나올 테니까 그게 오답 노트고 그게 오답 노트로 이래 활용하시면 이래 되게 되니까 그거는 본능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냥 외워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문장 자체를 그냥 성경책처럼 이래 외워버려야 되는 그런 문장이 되게 되니까 지금 그걸 미리 만들지 말고 서브를 따로 만들지 마시고 책을 뺏기는 그런 작업을 하지 마시고 책을 계속 읽어줘야 됩니다. 읽어주면서 자기가 고민을 해야 돼. 이게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또 내가 수업에서 몇 프로 정도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래 느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읽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브나 이런 거는 따로 만들지 말고 꼭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단어장 이런 것들 이래 준비해가지고 암기사항들을 이래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뭐 법리를 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외우세요라고 2문자 따서 이래 외우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들고 다니면서 그냥 외워버리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 따라오시면 이래 되게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강의 이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볼게요. 3페이지. 민법은요. 민법 총칙이라는 부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요. 조문 순서로 따지면 물권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물권법.
물권법이라는 게 이래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물권이라는 게 이제 어떤,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 집에 대한 그 소유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뭐 자동차에 대한 소유자가 누군지,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거. 그걸 물권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채권법이라고 해서 돈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을 채권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범위에는 빠져있지만, 친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법 안에는 친족법이라는 게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친척이라는 말을 쓰실 겁니다. 우리 사촌이야, 아니면 우리 오촌이야, 아니면 육촌이야, 이렇게 말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어떤 그 관계에 있으면 어디까지를 친척으로 볼지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게 그게 친족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되게 그 집안에서 태어나면 친척이 되는 거죠. 할아버지 피를 같이 나누게 되면 친척이 이래 되게 되는데, 피를 나누지 않아도 친척이 되는 경우가 혼인을 해버리면 친척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해버리면 내가 어떤 여자하고 이래 그 혼인을 하게 되면 장인 장모가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 처남 처제가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시어머니 시어머니 뭐 이렇게 이래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친척으로 이래 묶이게 이래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혼인을 해서 잘 살면 되는데 그것도 또 이혼을 하죠.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의 효과로서 어떤 그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청구할지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이 친족법이 이래 되게 되는데, 되게 아침 드라마예요. 이런 것들이 친족법이라는 그 내용들이 아침 드라마에서 갑자기 자기를 아빠로 부르는 애가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우연히, MT가 가지고 그냥 하룻밤을 이래 그 어떤 여자와 이래 지냈는데 헤어졌는데 갑자기 애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드라마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규율되는 게, 그러면 걔를 어떻게 누가 키울지, 또 걔가 과연 내 애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래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친족법의 문제가 이래 되게 되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상속을 이래 받게 이래 되게 되는데, 상속을 누가 받을지, 또 누가 먼저 받을지, 또 어떻게 나눠 받을지 이런 것들을 이래 규율하는 걸 상속법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이게 가족법이라고 부르죠. 합쳐서 이래 가족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이게 다 민법이에요. 이게 다 민법이고 1조부터 해서 1118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문만 1118조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민법이 이래 되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게 시험에 빠져요. 시험 범위에 이래 빠지고, 물권법도 시험 범위에 빠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걸 가족법이라 부르고, 이걸 가족법이라고 부르고, 이걸 재산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재산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그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구성이 이래 되게 되는데요. 재산법에 대한 공통분모를 따로 뽑았어요. 물권, 채권 이래 공통분모를 이래 뽑아가지고 공통분모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 그러면 옛날에 민법을 이래 만들 때 민법을 연구하는 학회가 있었거든요. 이거 스터디 그룹처럼요. 연구하는 학회가 있었는데, 독일에서 연구하는 방식과 로마에서 연구하는 방식, 이게 크게 이래 줄기가 두 개의 줄기를 이래 구성하게 되는데, 독일의 법학을 문안을 이런 것들을 일본 놈들이 이래 그대로 흡수했고, 그다음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해 버렸거든. 점령하다 보니까 일본법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독일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가 이래 되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이래 공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모든 법학을 공부할 때 총책을 먼저 뽑아서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내용들을 따로따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노동법도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공통분모를 먼저 나올 겁니다. 총론이라는 걸 먼저 설명하게 이래 되게 될 거고, 행정을 잘은 모르지만 총론이라는 부분이라는 게 먼저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공통분모를 뽑아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를 담고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이게 시험 범위에 빠지지만 이거에 대한 총칙이 여기에 나오거든. 총칙이 여기에 나오니까 물권법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물권법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가벼운 내용들은 여기서 같이 다뤄진다 이 말입니다. 민법 총칙이라는 부분에서 이래 다뤄지게 이래 되게 되고, 시험 범위는 민법 총칙과 채권법으로 이래 구성되어 있고, 채권법은 다시 총론과 강론으로 총론과 총칙 각칙 총칙 각칙으로 이래 구성이 이래 되게 되는데, 채권법의 공통분모를 또 뽑아요. 공통분모를 또 뽑아가지고 모든 채권들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요소들, 이걸 총론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채권법의 성립 과정들, 우리가 매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남한테 무상으로 돈을 주는 거 정렬을 한다든지, 친구한테 왜 돈을 빌린 적도 있죠. 빌려준 적도 있고 빌린 적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돈을 빌리는 것을 우리가 소비대차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래 설명을 하게 이래 되게 되고, 여러분들 지금
그 고시 공부하기 위해서 그 고시원을 빌릴 수도 있고 독서실을 빌려가지고 이래 공부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남의 그 비용을 주고요.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계약들 이런 거를 임대차 계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고시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렌트한다라는 이야기 하시죠. 그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렌트를 해가지고 여행을 가고 이래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임대차 넓은 의미로 임대차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이 부분인데 시험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12문제 나와요. 12문제가 이래 출제되고 여기서 13문제가 이래 출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대개 그 6대 7 이래 나왔거든요. 시험 문제가 그 총책에서 6문제, 각책에서 7문제 이렇게 이래 출제가 되는데 작년 2016년 문제는 이걸 쉽게 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율을 또 바꿨어요. 비율을 5대 8로 바꿔버렸습니다. 5대 8로. 그러니까 이걸 8문제나 내버렸어요. 8문제. 그러니까 이게 세작이 있어. 세작이 있어가지고 강론을 버린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8문제나 출제를 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멘붕에 빠져버려요. 여기 아는 문제 한두 문제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기 5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출제가 이렇게 5문제 돼 있으니까 많은 부분이 8문제가 여기에 출제가 이래 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찍기 실력을 이렇게 가지고 도깨비가 옆에 있어도 이거 쉽지 않는 이런 그런 문제가 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출제 경향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끝까지 봐야 돼. 지금은 끝까지 봐야 되고 이게 쉬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쉽게 이래 출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복잡하게 절대로 안 나와.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고 복잡하게 구성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에요. 이쪽이 힘든 부분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되게 복잡하게 구성했고 이걸 쉽게 이래 출제를 이래 해버려 가지고 일단은 난이도의 조정의 실패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자유로워져 버리는 출제자들이 굉장히 편해져 버렸고 이걸 어렵게 내고 이걸 쉽게 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시험을 왜 어렵게 냈습니까? 이래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이래 돼버렸으니까 그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래 준비하시고 이 출제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를 하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보는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 변리사 시험입니다. 변리사 시험이라고 해 특허와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자격증을 변리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변리사 시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 봐요. 채권법까지 이래 시험을 보게 되는데 문제 난이도는 그 시험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보는 시험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렵게 출제가 이래 되게 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이제 감정평가사나 노무사나 그다음에 최근에 신설된 행정사 그다음에 세무사 이런 것들은 거의 같은 수준을 이루게 이래 되게 되는데 대신 노무사는 민법 총칙과 채권법을 보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서는 민법 총칙과 물권법을 봐요. 물권법을 이래 보게 되고 세무사 시험은 여기서 40문제 냅니다. 민청에서 40문제를 출제하게 되고 행정사는 여기서 25문제, 여기서 25문제를 출제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겹치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민청은 겹치는 문제들이 꽤 많고 채권법은 변리사만 겹치거든요. 변리사만 겹치니까 수준을 변리사에 놔버리면 돼요. 수준을 변리사 수준까지 공부하겠다 이래 생각해 버리시면 그거보다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보다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으니까 그 수준으로 놓고 그러니까 시험을 120%로 놓고 공부하자. 120% 놓고 이렇게 공부하면 그거보다는 어렵게 출제가 안 되니까 그거보다는 쉽게 출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전략을 잡고 공부를 하시고 여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세무사 기출 민총에서는 세무사 기출이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40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40문제를 내니까 민총으로 낼 수 있는 것들은 세무사에서 다 내버립니다. 세무사에서 다 출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이 풀리면은 우리 시험은 다 대비된 거예요. 다 대비가 이래 된 거니까 그쪽에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만들어 내놨으니까 세무사 시험 문제를 수준으로 놓고 공부하시고 채권법은 이제 변리사 시험을 이래 수준으로 놓고 이래 공부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노무사 기출을 잘 먼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시험에 노무사 시험에서 자주 빈출되고 노무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숙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게 이래 보셔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일단은 노무사 기출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노무사 기출을 이해되면은 그다음 다른 시험 기출 문제까지 이래 같이 이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래 전략을 이래 잡으시면 이래 되게 되고 민법을 한번 이래 보여드리면 대개 우리가 매매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매매.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가지고 음료수 한 병 사는 거, 물 한 병 사는 거, 그런 거, 담배 한 값 사는 거,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이래 사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매매 일환이에요. 매매 일환이 이래 되게 되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이래 구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이래 알려드리면, 집을 파는 사람이 있어. 집을 이래 파는 사람, 이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불러요. 매도인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집을 사는 사람을, 대금을 주고 집을 사는 사람을 매수인,
매수인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집을 내가 3억을 주고 사겠다, 이제 3억을 주고 사겠다는 결심이 이래 섰다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과정, 이제 제일 먼저 이래 하는 과정이라는 거는 계약을 먼저 합니다. 계약서, 이제 계약서를 이래 쓰게 되고, 이 계약을 이래 도와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라는 분들이 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이래 도와주게 이래 되게 되고, 뭐 직거래 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지고 매매 계약을 이래 체결하는데, 계약을 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러면 거래계에서는 법에는 없는데도 계약금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계약금이라는 걸 이래 주게 이래 되게 되고, 계약금이라는 걸 반드시 뭐 얼마를 줘야 된다는지는 또 법에 없거든요. 법이 없는데 대개 거래계에서는 매매가의 한 10%를 계약금으로 줍니다. 10%를. 그러니까 3억을 주고 사기로 했다면 1할 정도, 그 3천만 원 정도를 계약금으로 이래 주고, 그다음에 뭐 중도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중도금을 언제 주는지. 중도금이라는 게 이제 중간에 뭐 한 번 또 줘요. 이제 중간에 계약금을 3천을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또 한 달 있다가 1억을 써주고요. 1억을 이래 주고, 그 다음에 잔금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뭘 주냐 그러면 집을 비워줘야 되겠죠. 이 사람한테 집을 비워주고, 그 다음에요, 이 사람한테 등기라는 걸 넘겨줘요. 이제 등기라는 걸 넘겨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이, 이 사람의 소유권이 얘한테 이전되거든. 이전되기 때문에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걸 해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수업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부동산을 하나 샀어요. 땅을 샀다든지 아니면 뭐 집을 하나 이래 사게 이래 됐을 때, 언제부터 내 걸로 말할 수 있을까? 법에서. 언제부터 내 거다. 내 부동산이다. 우리 아파트다. 내 아파트다. 아니면 내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점. 그걸 언제로 잡냐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가 넘어야 됩니다. 등기가 넘어왔을 때, 그때 내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은 등기를 넘겨받았을 때, 등기를 넘겨받았을 때, 그때 소유권이 이래 넘어오게 이래 되게 되고, 아직까지 등기는 못 받고 입주만 돼 있다. 그러면 법률상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법률상 소유자는 여전히 등기 있는 사람, 등기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잡게 이래 되게 되니까, 등기를 넘겨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둘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등기 넘겨받았을 때, 영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법도 마찬가지고, 영미법의 경우에는 입주함의 소유자고, 등기는 다른 사람한테 이래 다투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이래 필요한 요건은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민법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민법은 이거 해야지 법률상 소유자로 인정받아. 이거 해야지 법률상 소유자로 인정받게 이래 되게 되니까, 등기 넘어야지 소유자가 이래 되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계약을 쓰죠? 계약서를 이래 쓰게 이래 되게 되면,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얘는 얘한테 매매대금 줘야 된다. 그죠? 매매대금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얘한테 등기 넘겨줘야 된다. 등기 넘겨줘야 되는, 서로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해. 채권 채무 관계가 이래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를 규율하는 법을 채권법 이래 불러. 채권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그러니까 채권이 성립하려면 언제 성립하고, 또 채권을 만약에 불이행하게 됐을 때, 만약에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돈을 주지 않았을 때, 돈을 주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다라고 이래 부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되고,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나오는 효과,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 될 거죠. 페널티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돈을 주지 않았을 때 어떤 효과, 그게 손해가 생깁니다. 손해가. 만약에 저 사람이 저 돈을 제대로만 줬었다면, 내가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놨다면 이자라도 생길 건데, 그 이자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느껴주는 바람에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이래 발생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손해배상이라는 효과를 이래 받게 이래 되게 되고,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라는 걸.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채권법. 채권법이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주면, 3억을 이래 주면, 얘는 등기 넘겨줘야 되죠? 등기를 이래 주게 되면, 그러면 등기를 받는 순간 이 집에 대한 소유자가 되죠. 얘가 소유자가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걸 소유권을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다 이래 부른다. 물권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아까 말했지만 등기 넘겨받아야지 소유자가 된다. 이런 걸 여기에서 규율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규율하고 있게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저당권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전세권이라는 것도 이래 나오게 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물권법에서 이래 규율하는 내용이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거는 시험에서 빠집니다. 시험에서는 이래 빠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 대신에 총칙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서 간혹 나옵니다. 몇 가지 개념들은 나올 수밖에 없게 이래 돼 있으니까, 민법 총칙에서 필요한 개념들은 얘네들은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이래 해야지 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공부하러 가는 거다. 우리가 20회 동안 정리한다는 게 생각을 해 두시고,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현실 세계에 자꾸 대입을 해봐라. 현실 세계
세계 자꾸 대입을 해보면 법이라는 것, 특히 민법이라는 거는 개인 간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 개인 간의 관계의 문제니까 우리가 흔히 일어나고 오늘도 많이 했어. 여러분들이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많이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법적인 개념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해결되면 돼요. 용어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래 쓸 수 있다면 어려운 학문은 아니다라고 이래 생각이 드시고 다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달라야 돼요. 시험에서 출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차이점을 이래 두게 되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접근해야 될 거, 외워야 될 거 이런 것들은 따로 있다. 이제 따로 있으니까 재미를 붙이지 말고 학문을 하지 말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관점에서 책을 봐줘야 될지 막 재미를 붙이지 말고 그리고 또 이걸 왜 사막에 살까 뭐 이런 고민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로 이래 만들었는데 왜 얘는 이걸 못 받을까? 왜 제 바보같이 쟤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더 불쌍한 인생이잖아 지금 얘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더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자꾸 이래 뚱뚱한 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면 2탄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래 질문을 나한테만 알려주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이래 이야기하시는데 하겠습니다. 아시죠? 수업 시간에 이래 워낙 많이 질문해요. 그러니까 본론을 질문하지 않고 자꾸 그 다음 이야기,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뭐 결말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질문하셔도 되는데, 앞으로 이제 수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질문이니까, 그런 것들은 굳이 의문을 갖지 말고, 그냥 심심할 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시험에 맞게 이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래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거 학부 때, 법대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3학기 과정입니다, 이게. 민총 1학기 하고, 그 다음에 최총 1학기, 그 다음에 체각 1학기, 이렇게 해가지고 3학기 과정을 이래 거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한 달 만에 끝내버려요. 한 달 만에 20회 그걸 또 토요일 쉬고 그 다음에 또 월금으로 해가지고 20회 만에 이래 끝내는데 굉장한 야매죠 이게. 굉장히 야매 중에 야매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정통을 바르지 말고 나한테. 그리고 또 20회 만에 뭐 법리를 깨쳐달라 이거는 나한테 하지 말고 나도 못 깨친 법리를 어떻게 너네들을 깨쳐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단지 그냥 시험에 이게 나오고 시험에 이게 안 나온다 이런 정도,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래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래 되게 되고, 학부 때 이래 교수님들하고 저하고 감히 비교하지 마세요. 아니 비교를 왜 해? 저랑 이래 비교는 전혀 이래 하지 마시고, 네가 좀 떨어져 보인다. 당연하죠. 그게 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있으니까 전혀 관점 자체가 다르고, 교수님들이 설명하는 방식과 제가 설명하는 관점은 이래 차이를 이래 둘 수밖에 없게 이래 돼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래 책을 이래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법대를 법 공부를 이번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노동법을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야 될지, 행정을 어떻게 접근해야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이 민법을 통해서 좀 깨우치면 돼요. 그러니까 법의 설명 방식,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은 민법을 토대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게 되거든. 특히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거든요. 특별법이 되니까 민법의 구조를 잘 이해해 보셔가지고 그걸 노동법에 이래 대입할 수 있도록 그래 판례를 내가 바로 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래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취지로 이래 보시고, 많이 보셔야 됩니다. 책은 많이 보시고 시험장 갈 때까지 목표를 한 5번 정도 본다라고 이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때까지 태어나가지고 내가 책을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 보게 될 겁니다. 그래 봐야 될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놀라운 자기를 발견해야 돼. 문제를 풀어보면 수요일날 문제 풀면 다음 주 수요일날 문제 풀 때 보면 느낌이 옵니다. 이게 5번은 봐야 되겠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이런 것들을 머리가 모자 쓰라고 있는 줄 알았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틀릴 만한 것들만 모아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풀게 하거든. 풀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틀릴 겁니다. 생각보다는 이래 많이 틀리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많이 틀려보셔야 돼. 시험장 가서 이래 내가 그 사람이었다는 걸 그때 느껴버리면 1년을 다시 허비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약점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될 수 있으면 빠지 말고,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반드시는 반드시 이래
빠지지 말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국가가 부르지 않는 한, 국가가, 이래 밤에 갑자기 뭐 모여라, 이렇게, 이래 말하지 않는 한요, 절대로, 이래 빠지지 말고, 아프지도 마셔야 됩니다. 그것도 시험 과목 중에 하나예요. 체력 관리 이런 것들도 시험 과목 중에 하나니까, 경쟁자들이 지금 막 책을 이래 막 보고 있는데, 아플 여력이 있습니까? 돈 아까워서라도 아파서는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이래 체력적으로도, 체력 관리 이런 것들을 이래 반드시 이래 잘 하셔가지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생활 자체도 되게 규칙적으로 이래 생활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그 다음에 독서실 가는 시간, 그 다음에 점심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 이런 것들을 되게 짜임새 있게 이래 규칙적으로 이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밥을 정시에 먹으세요. 점심을 딱 몇 시에 먹겠다라고 정해놓고, 저녁을 몇 시에 먹겠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먹으세요. 배 안 고파도 그 시간에 이래 먹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래 판단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내가 놀았는지 안 놀았는지 그런 것들을 점심 먹는데 저녁 먹었다. 놀았잖아. 놀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금방 이래 알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이래 지켜놓고 이래 하시고, 그리고 또 중간에 책을 보고 있을 때 보면은 잡생각도 나고, 딴 생각도 나고, 그러면 그 이야기 고민하지 말았던 거, 얘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이 집 오를까 말까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쓸데없는 생각도 이래 많이 나게 돼. 그게 정상이야. 그게 이래 정상이고, 나는 오래 못 앉아 있겠다. 굉장히 한번 앉아 있으면 30분을 못 넘긴다.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일어나면 되지. 30분 앉아 있다가 5분 쉬었다가 다시 또 앉아 있고 이래 되게 되는데, 옆에는 2시간씩, 3시간씩 앉아 있는데 나는 왜 30분씩 밖에 못 앉아 있는지, 그것도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걔가 뭔 생각하고 앉아 있는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아시죠? 걔가 2시간, 3시간을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앉아 있을까? 그리고 또 과연 집중하면서 앉아 있을까? 걔가 과연 저 사람이 딴 데 갈 데 없어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방광이 클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게 될 수 있으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거는 아무도 이래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데 신경 쓸 필요 없고, 자기 스타일에 맞게 공부하면 돼. 자기 스타일에 맞게 이래 정리하시면 이래 되게 되니까, 정리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빨리 찾으시고, 그게 수능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능 때 이래 공부했는 방식, 그걸 이 과정에 대입시켜가지고, 이래 정리하시면 이래 되게 되니까, 색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별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시간 투자 계속 쏟아붓는다, 이래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래 되게 되니까, 정리하시면 이래 되게 됩니다. 이제 입이 좀 풀렸습니다. 강의를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3페이지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민법의 1번입니다. 민법이 뭔지 가벼운 마음으로 봐야 돼요. 절대로 연필 끄지 말고, 연필도 쓰지 마라, 이거는. 그러니까 연필도 아까운 부분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두시면 이래 되게 된다. 자, 사법이고, 그 다음에 일반 사법이고, 실제법으로서의 민법인데요. 일반 사법입니다. 공법도 있고, 사법도 있어. 공법도 있고, 사법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걸 구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10개의 학설이 있어. 10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기준 자체에 대해서 10개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필요 없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면 사법이 이래 되게 되고,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 이걸 공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평 관계면 사법, 수직 관계면 공법, 이래 정리하세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이래 되게 되는데, 왜 나눌까? 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과 그 다음에 수직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을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접근하는 법 원리가 다릅니다. 접근하는 법 원리가 이래 다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민법 강의를 들을지, 또 어느 학원을 가야 될지, 또 어떤 커피를 마실지는 내가 결정해. 내가 이래 결정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는 사적 자체라고 해가지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게, 그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그게 사법이다. 사법이 되게 되는데, 대신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돼요.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이렇게 규율하는 게 사법인데, 자, 수직 관계, 공법 관계는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규율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태극기 든 사람들은 이쁘네, 그다음에 촛불 든 애는 쓰레기, 이렇게, 아니면 빨갱이, 이렇게 불러버리면, 그러면 촛불 든 애들한테는 전기 안 줘. 전기 안 주고, 그다음에 태극기 든 애들한테만 수도 공급, 이래 의료 보험을 적용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국가가 자기 입맛에 맞는 국민들을 이렇게 차별화시켜 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래 생길 수 있으니까, 국가는 모든 국민이 태극기를 들었던 촛불을 들었던 똑같이 취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이래 취급을 해줘야 되니까 법치주의의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법치주의, 법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법대로 해야지 되게 되고,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들한테는 이뻐해주고, 자기한테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막 처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 법원리가 이래 다르기 때문에 그 규율하는 법원리 자체를 이래 달리하게 되게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2차에서 공부하는 행정쟁송안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관악구청장한테요, 학원을 하나 허가를 해달라, 학원을 하나 차리고 싶은데 학원을 하나 허가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는데 반려처분을 해버렸습니다. 반려처분을 이래 해버렸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촛불 집회입니다. 촛불 집회. 촛불 집회에서 청와대 몇 미터까지 우리가 행진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래 했는데 만약에 반려처분, 거부처분을 이래 내려버리거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거부했는 게 잘못됐다라고 다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경찰청장이 그런 식으로 처분 내렸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라고 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런 것을 규율하는 게 행정쟁송이에요. 행정쟁송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게 국가에 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이거든. 불복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행정법원에서 경찰청장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거든.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청와대 100m 전까지는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 결정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결정을 이래 내려주게 이래 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래 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 법원리에 따라서 법대로 해결을 해줘야지 이래 되는 공법관계가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런 내용은 민법 관계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합니다. 그래서 집을 내가 얼마에 팔지 또 얼마에 살지 이런 것들은 내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아메리카노를 마실지 뭐 라떼를 마실지 이런 것들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게 되게 되니까 접근할 때 지금부터 민법을 바라볼 때는 개인과의 개인 간의 그 합치, 의사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거고,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는 그냥 자유롭게 맡겨두는 게 오히려 타당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법이 나타나서 해결해주면 돼. 해결을 이래 해주면 되니까 우선적으로는 개인의 의사에 맡겨두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걸 엄격하게 이래 관철을 해가지고 얘네들 의사에만 맡겨놓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힘 있는 개인도 있고 힘 없는 개인도 있거든. 힘 없는 개인도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게 악용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거든.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래 나타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보안 수정책으로 나왔던 거,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노동법인 거예요. 노동법. 그 노동법이라는 걸 회사도 개인이고 근로자도 개인이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그 사적 자체에 맡겨가지고 너네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라 이러니까 힘없는 개인 노동자들은 근로를 착취당하는 이런 문제가 이래 생기게 되니까 이걸 그대로 사적 자체에 맡겨둬서는 안 되겠거든. 맡겨둬서는 안 되니까 수정을 좀 해줘야 되겠더라. 이걸 엄격하게 그 근로 착취나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도록, 또 최소한의 어떤 그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또 노동상권이란 이런 것들을 이래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겠더라. 이걸 그대로 민법처럼 접근해줘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법을 따로 뽑아내서 따로 규율하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규율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게 노동법이라는 특별한 영역이 있게 되는데, 그 나머지 영역들은 되게 많은 영역들은 그냥 개인의 자유의사에 이래 맡겨두는 거, 이런 것들을 대원칙으로 삼게 이래 되게 되고, 그걸 사적 자치다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법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이래 되게 되고, 물건을 여러 가지 그 가격을 여러 가지로 삽니다. 이걸 3억 주고 사는 사람도 있고 5억 주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반대로 2억 주고 사는 사람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의 그 역량에 따라서 이래 달라지게 이래 되게 되는지 법에서 이래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규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2번 일반사법입니다. 자, 국민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돼요. 민법은 뭐 이 사람이 뭐 그 교수든 아니면 뭐 이 사람이 학생이든 이 사람이 근로자든 이런 걸 규율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뭐 국민에게만 하면, 개인에게만 하면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거, 이걸 일반사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사법 중에서 좀 특수한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사법이 있습니다. 그걸 특별사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상인들을 따로 규율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상법이라는 게 따로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회사가 설립할 때 뭐 주주총회를 주식을 어떻게 모집을 하고, 또 주주총회는 어떻게 개최가 돼야 되고, 또 이사가 어떤 사람들이 선임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로 이래 회사를 규율하는 법을 따로 이래 특별사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일반사법은 국민이기만 하면 다 적용되는데, 이 중에서 국민 중에서 상인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 이걸 특별사법이라고 해서 상법이라는 게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민법은 일반사법입니다. 국민이기만 하면 뭐 상인이든 아니든 다 따지지 않고 다 공이 이래 적용이 이래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3번이 실체법인데,
민법은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정하는 실체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지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이 집을 3억에 팔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얘도 권리가 생깁니다. 어떤 권리가 생겼냐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얘는 어떤 권리가 생겼냐 그러면 이걸 등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등기를 이래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래 생기게 되고 반대로 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의무가 생겼냐 그러면 이걸 줘야 되는 의무, 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얘도 의무가 생기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게 돈을 줘야 되는 의무죠.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이래 생기게 되는데 이런 걸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 권리 의무를 이래 규율하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그 권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만들거든요.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만드는데 그걸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 소송하는 과정들 이걸 규율하는 법, 행정쟁송법, 그다음에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을 절차법이다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체법은 권리 의무를 규율한다. 그리고 그 권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소송하는 관계를 이래 규율하는 법을 절차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민법은 실체법, 권리 의무 관계만 판단하는 거 이걸 보게 되고 소송법은 민사소송을 이래 보시면 이래 되게 되니까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법으로 이래 보시면 이래 되게 되겠죠. 비법대생들은 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은. 아시죠? 비법대생들은 민사소송법은 하지 말고 민법이 재밌는데요. 이러면 민법하고 다른 거다. 실체법하고 절차법은 이래 차이가 있는 그 부분이니까 괜히 또 민사소송법 와가지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냥 경조하라. 남들이 다 경조하니까 경조하는 게 시험 적합성에 이래 맞게 되고 붙고 나서 민사소송 하시면 돼. 붙고 나서 대학원 가가지고 이래 민사소송을 공부하고 싶으면 그때 가서 하시고 여기는 시험을 빨리 붙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는 시험을 빨리 붙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게 되니까 시험을 빨리 붙을 수 있는 공부를 이래 해두시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로마제 2번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 이래 규율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이겁니다. 민법 조문. 민법 조문이 1조부터 해서 1118조로 돼 있다 그러죠. 1118조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걸 민법 조문만 민법으로 보자. 이걸 형식적 의미. 형식적 의미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민법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법까지도 다 민법으로 보자. 특별법, 특별법이나 아니면 조약. 조약이라는 게 국가 간의 계약입니다. 국가끼리 계약하는 거, FTA 이런 것들이 조약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또 법의 규조가 헌법을 최상위 규정으로 하고 최상위 규범으로 이래 만들어져 있고 하위 법령들이 있습니다. 하위 법.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법도 있고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법에서 다 규율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요. 이걸 하위 법령에 또 위임을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임을 이래 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규칙, 명령이나 이래 규칙 이런 거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이런 것들이 돼 있고 대법원 규칙 이런 것들이 이래 만들어져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명령 규칙 이런 걸로 하위법에서 이래 만들어 놓게 되게 되는데 왜냐 그러면 법은 국회가 바꿉니다. 법은 국회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래 만들고 개정을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언제나 국회에서 만들게 해버리면 신속한 대응이 안 돼. 신속한 대응이 안 되니까 행정부에서 빨리빨리 바꿀 수 있도록 시대 상황에 맞게 법은 아웃라인만 정해놓고 아웃라인만 이래 정해놓고 갭만 이래 잡아놓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래 갭만 이래 잡아놓으면 실질적으로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행정부에서 운영을 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요. 적절하게 범위만 지켜주면 너네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지켜놓는 거 이런 것들을 명령 규칙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민법으로 보자는 거 이걸 실질적 의미의 민법,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 조문만 부를 때는 형식적 의미, 그 다음에 민법 조문뿐만 아니라 각종 명령 규칙 조약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때는 실질적 의미다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대표적인 특별법이 이자 제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자 제한법, 이자를 일정 수준 한도까지는 못 받도록요 이래 제한을 두는 특별법을 이래 만들어 놓게 이래 되게 되고 또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등기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이래 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등기할 때 어떤
서류를 들고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거, 그걸 대행해주는 사람이 법무사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걸 규율하는 특별법을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 임차인들이 너무 또 불이익을 많이 받아.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집주인들이 또 횡포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제대로 된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또 만들었어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아니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런 특별법을 이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민법으로 부르자. 민법으로 부르자는 게 그걸 실질적인 민법이다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개념만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이래 되게 되고, 자, 오른쪽에 제2절로 가세요. 5페이지 제1조 법원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요. 이 법원이라는 게 어떤 중앙지방법원 그 법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법의 연원을 말합니다. 법의 연원. 자 보세요. 얘네 둘이 만약에 분쟁이 생겼다. 얘네들이 분쟁이 생겼어요. 얘는 얘한테 돈을 3천만 원 빌려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빌린 적이 없다. 나는 이 사람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다. 아니면 빌렸으나 갚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분쟁을 해결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래 기준이 있어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1조입니다. 1조가 이래 설명하고 있게 되게 되는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니까 1조에서 말하는 게 민사에 관해서 분쟁이 있을 때요. 민사에 관해서 분쟁이 있다면 법률이 있으면 법률 가지고 해결해줘라. 법률을 통해서 이래 분쟁을 해결해주면 이래 되게 되고, 법률이 없는 영역에서 얘네들이 분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분쟁이 이래 생겨날 수도 있게 되게 되는데, 법률이 없는 영역에서 분쟁이 생겨버리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이걸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없는 부분에서 만약에 분쟁이 생겼다면 그때는 관서법을 가지고 해결해라. 관서법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이래 돼 있고, 관서법을 통해서도 만약에 그 분쟁 해결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조리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해결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 관서법에 따르고, 관서법도 없으면 조리에 따라서 이래 해결해 주라고 1조가 선언해 놓고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둘 다 있으면 법률도 있고 관서법도 있으면 당연히 법률을 가지고 이래 해결하게 되고, 법률이 없는 영역에서는 관서법, 그 다음에 법률이 있으면 법률 가지고 해결하고, 이게 우선이니까 이게 우선이 이래 되게 되고, 법률이 없는 영역에서는 관서법, 관서법도 없으면 조리 이래 해결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조에서 지금 규율하는 게 법원이거든. 법원이고 민사에 관해서 분쟁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해결해주면 이래 된다고 이래 됐는데, 너무 추상적입니다. 아주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관서법이라는 게 뭘고, 이거는 또 뭘까? 조리라는 게 또 도대체 어떤 것을 이래 말하게 되는지,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텍스트라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그 교과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공부는 법 조문의 해석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법 조문의 해석이 이래 되게 되고, 그 법 조문에 대한 해석을 이래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놓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분쟁이 생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이 이 부분까지 포함하는 건지 이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구체적으로 유권 해석이라는 걸, 힘 있는 해석입니다. 있을 유자에다가 권한이라는 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석을 해줄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유권 해석들 이걸 판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판례, 대법원 판례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무권 해석 반대말 그 힘없는 해석이죠. 힘없는 해석이 이래 무권 해석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그게 학설이 되는 겁니다. 학설이 이래 되게 되는데,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이렇게 걔네들이 나오게 이래 되게 되고, 그거는 힘없는 엑셀에 무권 해석이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거는 출제 안 됩니다. 이거는 출제가 이래 되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대개 민법 시험에서 출제되는 거는 이겁니다. 조문과 판례, 조문과 이래 판례가 이래 되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판례는 1심, 2심, 3심, 우리나라는 3심제로 이래 구성되는데, 대법원 판례만 출제됩니다. 대법원 판례만 이래 출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대법원에서 나온 거 이런 것들만 출제가 이래 되게 되고, 판례 번호 보면 이래 대판 이렇게 나오거든. 대판. 대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한글로 이래 써 있죠. 대판. 대판이라고 이래 써 있는데, 대법원 판례다 이 말입니다. 대법원 판례.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례가 이래 나오게 이래 되게 되고, 몇 년도에 판결 내려줬다. 그게 날짜가 나오고, 몇 년도 이래 판결이라는 거 2016년 몇 월 며칠 이래 나오게 이래 되고, 뒤에 이제 판례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접수 번호입니다. 접수 번호. 그때 당시에 이걸 판결해 주세요라고 당사자들이 신청을 했고 접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1다 뭐 얼마 이렇게 이래 되게 되는데, 대개 그 민사소송은 다로 표현해요.
다로 이래 표현하게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 뭐 형사소송은 도로 표현하고 어제 또 2001도 뭐 이래 표현하는 거 그런 것들은 형사소송이고 형사 판결은 도로 표현되고 민사 판결은 다로 판결됩니다. 다로 이래 판결되고 그다음에 뭐 라도 있고 마도 있고 이래요. 막 어떤 그 절차에 따라 판례 번호가 이래 차이가 생기게 이래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거기까지 이래 그 판례 번호는 안 쓰는 겁니다. 답안지에 그래 안 쓰는 거니까 그거는 쓰면은 큰 링으로 의심받습니다. 이거는 큰 링으로 의심받으니까 판례 번호는 외우지 마시고 외울 수도 없지만 외우지도 마시고 또 있는 체 한다고 또 뭐 2017년 최근 판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런 거는 전혀 이래 돋보이지 않습니다. 아시죠? 돋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니까. 그러니까 문제만 있냐면 자기가 보면 되게 이제 돋보이는 게 있어. 자기가 보면 왜냐하면 신기하거든. 신기하니까 어떤 그 판례 번호 써주면은 입 빠지 않을까라 생각되는데 그 교수님들은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은 전혀 신기하지 않는 내용이고 또 자기는 나름대로 또 뭐 원어 같은 거 이런 거 막 써주고 이렇게 법학에서 이렇게 그러는데 자기만 신기한 겁니다. 자기만 신기한 거고 교수님들이 봤을 때는 전혀 신기하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답안지에 쓰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을 이래 보시면 이래 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걸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해석을 해봐가지고 여기가 포함되는 게 뭘까? 법률이라는 거. 왜냐하면 방금 봤지만 법은 종류가 두 개 있거든요. 민법 전만을 말하는 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각종 특별법까지 포함돼서 이래 설명할 때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민사에 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법률을 가지고 해결해야 돼. 어떤 거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어떤 거? 이걸 가지고 해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해결하는 게 맞아요? 이런 게 출제된다고. 이런 게 이래 출제가 이래 되게 되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래 묻지는 않습니다. 실질적 의미를 말한다. 이렇게 출제되는 게 아니고 이게 포함된다 안 된다 이래 나와. 이게 포함된다. 명령규칙이 포함돼요? 포함되지 않나요?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를 물어버리면 명령규칙은 빠지겠죠. 빠지게 되는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 이래 버리면 명령규칙이 포함되거든. 포함이 이래 되게 되고 더 구체적으로 물으면 대통령령이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이래 출제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우리가 지금부터 이래 공부하고 이런 게 포함되어 있구나 포함되어 있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잡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래 잡아서 이래 정리를 이래 하게 이래 되게 되는 걸로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